보통 긴축과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40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래 공포가 온다의 저자이시자 금융위원회의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는 금융위에 근무하고 있고요. 금융위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국에 지금 금융시장 자문역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요즘 핫한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던가 또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책에서만 듣던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공무원 생활은 제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4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 뭐 이렇게 돌다가 지금은 금융위에 근무하고 있고요. 9월 FOMC가 그 0.75 예.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3.25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랑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요즘 시장 상황과 좀 앞으로 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금리가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뭐 경제 전문가들이라던가 오늘 뭐 발표한 그 FOMC의 그 점도표상 중간값, 예상 중간값을 보더라도 6월에 비해서 한 1%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1% 정도 올라가서 올해 말을 원래는 3.4 정도 봤는데 올해를 한 4.4, 또 내년에는 4.6 그죠? 4.6 내후년에 그러니까 24년에 3.9 지금은 25년 말까지 또 예측했더라고요. 2.9로 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많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로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24년에 가야 이제 기준금리 이하가 되는. 예. 그래서 또 연준의 표현대로라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물가 인하의 조건이 맞추어졌을 때만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게 이제 파월의 표현이잖아요. 파월의 표현인데 사실은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년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오랫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오늘도 월가 그 우리나라 교수님 전문가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긴축과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이 왔었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약간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나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시작을 하면 통상 17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올해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17개월에서 30개월 정도 하고 나서 1, 2년의 어떤 시간을 가면서 버블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실제 위기 상황이 오는 거는 평균은 30개월이지만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예를 들면 그 시발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죠. 2004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4.3%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4.3%도 당시는 굉장히 높다고 봤고 미 연준이 실질적으로 90년대부터는 인플레이션이 3%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인플레이션 목표가 물가 목표가 2%잖아요. 그러니까 3%만 넘다고 해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4.3% 그 당시 2004년도에 보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004년도 1%에서 2006년도 2년 동안에 5.25%까지 4%를 올린 거죠. 그러다가 2년 있다가 2008년도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앞단의 2년 또 뒷단의 2년을 보시면 평균 한 자산 거품이 파급이 되고 경제 위기 전이까지가 긴축에서부터 3, 4년까지도 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90년대나 2000년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이렇게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물가의 디플레이션을 지금 맞아요. 걱정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살리려고 유동성도 많이 공급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어떤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 디플레니까. 예, 그래서 근데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오른 게 얼마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물가 인상도 미 연준이 시작한 게 3월 달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물가 요인보다는 부동산 때문에 작년에 선행적으로 9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지만 불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0.25%에서 0.5% 시작한 게 올 3월이었습니다. 3월에서 시작한 건데 갑자기 9월 달에 피크로 9.1%를 찍은 거거든요. 거의 물가가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9%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물가라는 특성은 과거 경험에도 있겠지만 한번 올라가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보통 하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물가를 요번에도 연준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6월 달에 9.1%를 찍고 7월 달에 8.5%.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사실은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한 8% 선까지는 내려갈 거로 했는데 8.3%로 거의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 식료품이라던가 올랐죠. 에너지 부분이 6.3으로 거의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0.6%로 더 오른 상황이었고 전월 대비 뭐 CPI 같은 경우에 0.1% 정도 올랐지만 그러니까 심각성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근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아시겠지만 주거비라던가 렌트비 이런 주거비들 뭐 이런 것들 또 서비스 업종의 임금이다 보니까 임금이나 주거비가 우리가 뭐 월세나 전세가 한번 올라가고 나면 이거 내려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하방 경직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불과 몇 달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내려가는 데는 통상 30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통상 평균적으로. 통상. 그렇다면 평균이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 금리 인상이 17에서 3년, 30개월. 그리고 3년 정도 걸렸고 금리 그 이후에 1, 2년이 좀 있다가 경과되다가 심각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전이됐고요. 하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금리 인상 긴축이 14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14번 중에 11번이 대부분 심각한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0%가 넘죠. 네. 이상 심각한 경기 침체랑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14번 중에 11번이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됐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 상태와 연결돼서 8번이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위기상으로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위주로. 미국은 공교롭게도 기축통화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그 중간중간에 파급이 안 됐지만 어떤 긴축이 가벼운 경기 침체나 약간 심한 경제 위기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위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 역대급 유동성이 정말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만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40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당국이라고 하는 연준이 철저하게 물가 목표를 잡고 그거에 근접하면 바로 조치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 너무나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양적 완화 5조 달러 또 재정 지출 10조 달러 추가로 이제
기존에 깔려 있는 데서 어떤 긴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코로나로 급격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불과 몇 달 만에 보지도 못하게 9%대까지 6월 달에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9.1%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이거는 70년대 때나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70년대 때는 2번 정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73년도에 석유 2차 파동, 그러니까 석유 1차 파동 때, 그러니까 4차 중동 전쟁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싸웠던 73년도에 물가가 7.4%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때도 기준금리를 11%까지 올렸고요. 이제 1980년대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이때는 그게 가능했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70년대, 80년대는 중동의 어떤 석유 공급의 위기가 항시적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상황들은. 그런데 이제 중동의 석유 문제, 어떤 공급단의 석유 문제가 90년대부터는 서서히 문제가 해결이 돼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3%에 근접하면 바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우리는 IMF를 겪었지만 초기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물가가 3%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2.9%였어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로 2% 넘고 3%에 근접하니까 선제적으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준금리를 3%였던 걸 6%로 진짜요? 예, 올리니까 그거 잡으려고요? 예, 올렸는데 미국은 괜찮았죠. 미국은 연착륙을 했습니다. 정말 침체도 없이 연착륙을 했는데 그게 끝나는 94년도부터 95년도 올리니까 중남미 외환 위기, 멕시코 외환 위기, 97년도에는 아시안 외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또 동유럽 외환 위기, 또 러시아 모라토리움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리고 2000년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는 정말 2000년대도 물가를 철저하게 잡았었거든요. 연준에서.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2000년대 정말 위기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닷컴 버블 때 한번 힘들었고 그게 2001년도에 그리고 9.11 테러가 일어나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거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단 너무나 경제에 충격을 줬죠. 그 주식 시장이 갑자기 닷컴 버블 때문에 이제 그때도 금리 인상을 닷컴 버블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닷컴 버블 때는 인플레이션이 3.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9년도에.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유동성 공급이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99년도에 3.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99년도에 기준금리를 4.75에서 6.5%까지 얼마 안 올렸습니다. 2%도 안 올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닷컴 버블 사태가 2001년도에 온 거거든요. 닷컴 버블이 맞자마자 9.11 테러로 뭐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줬죠.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미국 경제한테도 엄청난 충격을 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극복하려고 2001년 이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겁니다. 유동성 버냉키 등장하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물가가 4.3%가 된 겁니다. 처음으로 4%가 넘은 거죠. 그 4.3% 올라간 것도 금방 올라갔어요. 몇 달 만에 금방 4.3%가 올라가서 그거 잡으려고 2004년부터 6년 사이에 1%에서 5.25%까지 올렸는데 이론상으로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 같거나 높아야지 물가가 잡히잖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4.3%를 잡으려면 4.3%보다 높은 5.25%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1%, 5.25. 그래서 5.25%까지 올렸는데 이게 얼마 간 2년 정도 있다 2008년 되면서 자산이 빠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기상이 9.1%가 고점이라면 이론상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그것보다 더 높여야 되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고 기준금리를.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보다 더 올려야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이론상으로. 그게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론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준도 최근의 경제 위기인 2008년도 위기 상황을 알기 때문에 5.25%를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상을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표도 최고점을 그냥 4.6%, 5%를 넘기고 싶지 않아서 그걸 근접하게 그나마 올린 겁니다. 1%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급 유동성이 아마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대비 주가가 20% 정도 빠졌고 환율은 17% 정도 빠졌고 그리고 미국은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미국은 10% 정도 빠졌고 우리는 환율은 또 17% 정도 상승했고 일본이 환율이 20% 정도 상승한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가 빠진 거랑 환율 상승한 거 20% 빠지면 외국인들이 가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미국에다 투자 않고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30%가 빠진 겁니다. 37%. 이런 상황이 팔 수밖에 없는 거죠.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환율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면 환율이 기본적으로 오르고요. 미국은 그나마 이제 주식이 덜 빠진 건 기축통화의 장점이 있다 보니까 덜 빠진 거고 사실 이렇게 오르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신흥국들의 세 가지 문제점들 삼중고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외환이 부족해지는 그런 증상이 자산시장도 폭락되는 이런 삼중고가 계속 신흥국들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간 바뀐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가장 안 빠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터키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민들이 힘들겠죠. 네. 기준금리를 20%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터키도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못 살죠. 어려운데 그거에 상관없이 자국의 어떤 펀더멘털은 좋아지겠죠. 주가도 안 빠지고. 거기는 해당 국가들은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그나마 주식이 안 빠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갔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미국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은 사실 국민을 담보로 기준금리를 굉장히 올린 거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 외에는 사실 주식 시장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궁금한 게 그걸 기준금리를 올렸더니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은요. 근데 그 터키나 뭐 그런 아르헨티나 뭐 이런 국가들은 금리를 올렸는데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상대적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미국보다 훨씬 더 조금 따라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미국이 뭐 지금 올려봤자 3.25잖아요. 근데 20%가 넘잖아요. 22%, 25%. 돈이 안 빠져나가죠. 안 빠져나가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몰려가기 때문에 터키에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익이 미국이 올린 걸 빼더라도 17% 뭐 이렇게 이익이 더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돈을 안 빼고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1% 100bp 이상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최소한 보조를 맞추거나 이렇게 이론상으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외화 수급이라던가 경제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막 이런 경제 어떤 근본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돈이 근본적으로 1997년도 IMF 당시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이런 199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외채가 워낙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단기 외채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은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역전 상태라고 해서 한국에 투자됐던 돈이 바로 빠져나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라는 건 단기적인 요인은 일단 외환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예를 들면 달러가 많이 매각이 그러니까 뭐 매수가 필요해가지고 돈이 매입이 된다던가 이러면 달러 수급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외환 시장 수급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단기 외환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물환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입 규모가 전 세계 사실은 독일이라던가 프랑스를 제외하고 거기는 EU 국가로 쳤을 경우에는 수출입 무역 규모가 거의 5위권이거든요. 전 세계 엄청나게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처럼 환율이 요동치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제 약정한 금액으로 이제 계약 만료일에 이제 계약일에 그걸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미리 약정을 해놓으면 무조건 다 이익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선물환 할 때도 보통 그 당시 그 계약 시점의 환율과 보통 수합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 수합 레이트가 점점 마이너스 비율이 커지거든요. 지금 한 4.5, 마이너스 4.5면 그만큼 미리 예상되는 당시의 만기를 예상해서 미리 까는 거죠. 까고 계약하는데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선물한 차액 거래, 그러니까 만기 시의 차액 거래에 대해서 외환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과거처럼 단기 외자라던가 단기 외채의 어떤 수급이 외환 시장에 금방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들이 많이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IMF 같은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도 우리나라 환투기 공격에 많이 가담을 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사실 환투기 공격에 많이 가담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 고갈에 많이 기여를 한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은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이런 환투기 공격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토빈세라고 들어보셨지만 그 외환 거래에 있을 때 일정 부분들을 세금을 물리자 환투기 공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뭐 미국이나 이런 자본 선진국들 금융 선진국들에 대한 반대로 그걸 못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투기 공격은 건전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거래로 보기 때문에 국제 투명성 기구라던가 자금 세탁 방지 FATF 기구에서는 그 헤지 펀드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을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펀드에 대해서 헤지 펀드나 펀드에 대해서 실소유자 확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그 부분은 제가 2009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사실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 그 당시에 있을 때 예시로 해가지고 그걸 외국계 은행들과 협의해서 시행을 했을 때 바로 다음 날부터 환율이 하락하는 경험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헤지펀드들에 대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외환 수급율 매수나 매도에 대한 현황들을 오전, 오후, 저녁에 3번 관리하던 걸 시간대별로 각 은행들이나 외국계 은행들 이런 쪽에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에 비해가 올해 마지막 저점이 1187원이니까 거의 22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 됐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올라간 상황인데 과거에 사실 IMF 이후에 미국과 금리 역전 상태가 2, 3회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번 있었고요. 올 초에도. 근데 그때 급격하게 사실 외화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거는 외환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받지만 중기적으로는 외환 보유고라던가 실제 이제 기준금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준금리도
돈이라는 게 높은 곳을 통해 금리가 높으면 높은 곳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쫓아서 기준금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나라의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 국가 경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경쟁력이라던가 뭐 CDS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신용 등급이라던가 신용 구두 등급, CDS 이런 것들도 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향후의 경제 성장률, 연구개발, 생산 실적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금리 역전 상태가 바로 영향은 안 주지만 중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도 금리 역전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4.6이라고 하면 저희도 한 4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4를 넘는다는 최소한 4.6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4니까 4.4, 4.5 정도는 올해는 아마 올려야 될 것 같고 미국 연준이 그 정도 따라간다면 내년에는 아마 4.6, 4.7 정도도 우리는 올려야 될 상황인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그 정도까지. 예. 그러면은 네.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지금 1,800조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한 2,1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정부도 리스크 관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어떤 개인이라던가 이런 쪽에 부채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나중에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로 전이 됐을 때 하면 늦습니다. 뭐 공적 자금이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그 단계 하면 상당 부분 어떤 자산 하락이나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친 개인이나 기업들이 위기에 상당 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제 책에도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 활동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미 먼저 했어야 된다. 사전적으로 어떤 자산이나 부채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서 이미 끊임없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과연 향후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경우에 우선순위도 정하고 최후의 손실률이 얼마 정도까지 돈으로도 환산을 해보시고 그래서 높은 곳서부터 완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것들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계속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계산하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개인 차원에서는 대출을 갚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는 건가요? 뭐 능력이 된다면 갚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시잖아요. 뭐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부동산 대출을 당장 만약에 거액을 받으신 경우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갚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변동금리는 어차피 지금 선이라 그러면 4.6% 이상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회사 3년물 은행채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물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라고 하면 은행채 3년물 은행채도 기준금리에 근접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프로그램으로 변환한다던가 아니면 혼합금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2, 3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가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은행과 빨리 협의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뭐 너무 높지 않으면 그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빨리 알아봐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리 부채 상환을 못하고 연체가 예상된다. 내가 수입 지출 대비. 그러면 예를 들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사전에 연체 이전에 부채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에 해가 안 되게 이렇게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모르셔서 잘 이행을 안 하신던데 예를 들면 대출 금리도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모두 있으세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용이 조금이라도 올라갔거나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지위가 올라갔거나 이렇다고 하면 대출 인하 요구권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걸 1년에 10번 하셔도 됩니다. 뭐 횟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모바일에서도 네,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과감하게 하셔서 다음 월말에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예. 서울 수도권 세종만 빼고 예. 전면 규제를 해제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아 부동산 가격 다시 오르겠구나 해서 사야 된다 또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높게 올라가고 4%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면 지금은 섣불리 부동산에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맞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채권 가격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다음이 뭐 신용이 영향을 줘서 신용 스프레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용 대출이나 이런 걸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신용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오고요. 또 물론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 같다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시중금리를 낮추고요. 또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상대 국가보다 낮게 낮췄을 경우에는 높은 나라에 따라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금리 역정 이론상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발생이 되는 게 총수요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줄여서 생산도 줄고 투자도 줄고 뭐 연구개발도 줄고 여기까지 와야지 실업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수요를 억제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이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한다고 해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잡기가 안 되거든요. 총수요 저 밑에 생산까지 실업까지 늘어나야 되는 상황까지 거쳐서 와야 되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불과 세 달, 두 달이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총수요 생산까지 갔다가 나중에 고용까지 갔다가 실제 그게 물가에 반영되려면 기본적인 게 30개월입니다.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사시는 건 어려운 거고 저는 이제 부동산 산업에 대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산업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보통 특징이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기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특징은 가장 다이나믹한 그 금융과 결합이 돼서 부동산이 움직이거든요. 현금만 가지고 부동산 산업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과 항상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이 돼서 움직여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수요가 올라가면 공급이 늘면서 수요가 같이 줄어서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안 일어납니다. 수요가 수요를 다시 유발합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정보 비대칭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남이 사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앞사람이 선도 효과라고 해서 앞사람이 사면 막 오를 것 같아서 막연히 오를 것만 보고 계속 수요가 수요를 계속 일으키거든요. 수요가 올라가서 공급이 쫓아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수요를 쫓아가는 그런 군집행위가 일어나는 가격 오를 때 증상의 특징이고요. 내려갈 때는 또 특징이 뭐냐면 수요가 하락하면 하락된 게 사실은 공급이 줄면서
가격 조정이 되면서 적정한 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가 하락되면 하락된 수요를 쫓아갑니다. 또 더 많이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락 시기에는 군집 효과로 생각한 수요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블이 붕괴되는 게 항상 버블이 붕괴되는 게 우리나라가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때 사실 우리도 그 자산이 부동산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원인이 자산 부동산 가격 버블의 붕괴 그때 발생된 동일한 사항이 이러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유동성과 역대급 통화 돈이 금융이 뒷받침돼서 어떤 자산 가격이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기에는 군집행위에 의해서 하락의 승수 효과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이런 게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가급적 자산을 필요 없는 자산이라 이런 것들은 조정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투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에서 얘기하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물가 하락 조건인 그때만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리를 그때가 24년 하반기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나마 그 전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자산 가격 하락 시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충분히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무주택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확실하게 꺾였다는 신호를 보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해도 충분하다. 그때는 인하되기 전에는 저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산 효과를 해서 미리 투자하는 개념으로 사셔도 되죠.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선반영이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식 시장이고요. 주식은 빨리 반영이 되는데 부동산 약간 늦게 나지만 그래도 항상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얘기가 있듯이 너무 하락되기보다는 적정하게 하락됐을 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하시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해서 오르는 비율이 커서 그렇지 이것이 갖고 있다고 해서 영원하게 이게 나한테 큰 부의 효과를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적정하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고 조정하는 게 항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있어서 거액을 조금 2020년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오버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주식으로 좀 돌아가서요. 네네.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금리가 4.6이라고 하면 지금 3.25고 올해 안에 4.4인가요? 거기까지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거의 정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번 연말까지 가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 바닥 근처? 바닥은 알 수 없어도 선반영 6개월 1년 선반영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뭐 내년 초 이때가 그래도 저점 부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물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다이나믹하고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주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기존 가치주라는 거, 배당주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항상 주식이 나쁜 시장이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주식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산들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사이클의 순환 구조를 타는 게 가장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를 미국은 11번의 긴축 시기에 금리 인하 시기에 14번의 금리 인하 긴축 시기에 11번의 위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 위기 상황이 평균적으로 30개월이 갔습니다.
그 30개월 있다가 거의 대부분 반등이 어느 정도 그 밑에 근접할 때 반등이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11번 중에 8번이 경제 위기였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자산시장, 뭐 부동산 시장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기에서는 또 엄청나게 올라가서 자산이나 부의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도 가치주나 어떤 배당주에 대한 거는 아예 뭐 처분을 한다던가 이러기보다는 나름대로 충분히 보유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잖아요. 배당을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장 자체는 하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올 초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20% 하락을 했잖아요. 주식시장이. 미국도 10%를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세 하락장이 내년에는 그럼 올라갈 거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 최소한 24년까지는 대세 하락장이 24년 상반기까지는 대세 하락장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20%인데 여기서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 과거의 경험상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에서 너무 이게 과감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까 얘기하자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라던가 실적주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면서 비중도 가급적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이라던가 아니면 무위험자산 위주로 현금이나 무위험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나가면서 당분간은 끌고 나가는 게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략 아까 30개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모르는 건데 네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인상될 거고 4.6까지 그러면 30개월이면 대략 어느 정도 몇 년도 몇 월 정도 올 3월이라고 따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년 3월이 돼야지 지금 1년 내후년 2년 그러니까 24년이 되는 거죠. 24년 말. 예, 24년 뭐 초중반 정도. 네. 그때부터가 좀 주식 투자하기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24년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뭐 아무나 사도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 없이 내가 뭐 여러 가지 투자한 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가면서 여유 있게 수익률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기저효과로 해서 너무 시장이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경색될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실력을 쌓고 내실을 다질 때다. 그래서 좀 준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 이거 올라갈 땐 금방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그렇구나. 와, 이게 기간이 상당히 지나야 되네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금 들고 있는 거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셔가지고 금방 또 빨리빨리 사고 그러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사실 예적금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금리 같은 경우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적금 같은 경우도 은행연합회 같은 홈페이지에 보면 비교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적금이 좋은 데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 아예 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게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요즘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리스크에 대해서도 미디어에서 막 언급이 되더라고요. 한국이 제2의 IMF, 외환위기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99% 없다고 봅니다. 99%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제가 확신은 아니지만 90%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요인은 과거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와 가용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가 저희가 4,365억 불 정도, 그러니까 한 4,400억 불 정도 되죠. 그리고 뭐 통화 수합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통화 수합을 작년에 미국과 우리가 끝났지만 그거 외에 이제 레포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언제든지 달러를 땡겨 쓸 수 있는 게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더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합치면
우리가 통화수합, 다른 나라랑 맺은 통화수합 금액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외국에 투자된 외화 자산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상당 부분 우리나라 연금이 투자된 자산이 또 해외에서 빅5 안에 낄 정도로 엄청난 외화 자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MF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월가를 포함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일본은 85년 기점으로 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동아시아가 부각될 때 일본은 한 단계 이렇게 눌렀는데, 그 당시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워싱턴 일종의 전략 차원에서 투기 공격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투기 공격으로 일부러 IMF 위기가, 우리가 80년대는 구제금융을 받고 아무 요청 없이 그냥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철저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편입도 하지만 또 시장 개방, 또 미국의 우리한테 돈을 쉽게 이제 투자한 거를 쉽게 빼내가기 위해서, 그 당시 론스타 같이 엄청난 돈을 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환 규제를 다 풀게끔 요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론스타가 상당 부분 우리한테 뭐 외국계 자본들이 이익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익을 낸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에서 차입 경영을 통해 가지고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국제화는 했지만 수익을 제대로 남기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이라던가 수익을 남기는 기업들이 없어서 경쟁력을, 외형은 컸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 중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래를 외국에서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 규모도 사실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EU 국가들을 제외해서 뭉쳤을 땐 전 세계 5위 규모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융위기로 전이될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 위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미국의 긴축 상황에서 우리 환율이 요동치는 문제를, 예를 들면 유럽 EU라던가 기존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뭐 엔화라던가 이런데 뭐 위안화 이런 대비 우리가 많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기축통화화, 국제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현재 앞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미국이랑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추가 통화 수합을 기본적으로 한국 원화의 기축통화화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금방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 해외 지점도 지금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외국의 진출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중국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 원화를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투자은행을 통해 가지고 원화를 사서 그 외국계 은행들이 해당 각 국가에 가서 이게 교환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원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무역에 통해서도 원화를 직접 우리가 원화 결제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원화 결제, 석유를 원화 결제를 시도를 하면서 무기를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고 우리나라 공산품이나 우리나라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화에 대한 기축통화와 국제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만 이런 미국의 긴축 시대에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환율 상승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고 약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외환 위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또 97년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99% 일어날 일은 없다. 죄송하지만 90%입니다. 90%. 경제라는 거는 확정은 없거든요. 만에 하나 0.1%, 0.1%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90%는 내리겠습니다. 네. 아까 한국 기업의 힘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그 섹터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인정받는 그런 섹터가 어느 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수혜주라고 하는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하나하나가 다 우리나라 힘들이 있는 거고요.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뭐 요즘 방산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원자력도 기술이 뛰어나고 거기 반도체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뭐 엄청난 또 뭐 지금 약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이 배터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공장을 미국에다 요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약간 밀려나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수소 기술이라던가 전기차 기술도 뭐 테슬라의 먹은 가게 지금 많이 쫓아오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기술이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해외에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확률이 상승되면 우리나라 수입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환율을 서로 높이려고 했거든요. 환율 전쟁.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역환율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환율을 올린다고 해서 수출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외려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품들 수출 상품의 구성이 대부분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요. 상당 부분 고품질 제품들입니다. 뭐 반도체, 뭐 배터리,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다가 14개의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뭐 나프타, 뭐 5만 가지 14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보통 환율 정가가 낮아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수출이 확 줄거나 갑자기 확 늘거나 이러지를 않는데 비탄력적이라.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구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기업 이익이라던가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고 길어집니다. 원재료를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한 걸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받아서 우리가 여기다 부가가치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하이테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미국에 지금 월마트나 타켓에 가서 우리나라 제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1차 공산품들이니까 대부분 중국 제품이나 베트남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뭐 바이더웨이인가 그 전자제품 파는데 그런 데 가면 비싼 제품들이 다 한국 제품들이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정경련에서도 분석을 했잖아요. 환율 변동이나 환율 상승이 이제 수출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 지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결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향후에는 뭐 단순하게 통화 수합이나 유동성 공급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기축 통화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넓혀가고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어떤 그 원화 결제 규모와 비슷한 시기에 IMF의 특별 인축권 국가로 준기축 통화라고 하는 특별 인축 국가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SDR이라고 하는 작년에 그 정경련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준기축 그 SDR 통화권에 편입이 돼서 5개국이 있죠. 거기는
언제든지 IMF의 특별 인출권을 갖기 때문에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잖아요. 외환이 부족했을 때. 그런 위치에서부터 또 원화 결제를 통해서 국제 간 무역 결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CDBC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이런 전략도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게 국가에서 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앞으로는 집중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긴축 시기에 금리 인상 시기에 환율이 상승되는 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원화의 기축통화와 그걸 갖고 무슨 원화가 기축통화야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댓글과 여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요건이 특히 IMF SDR 특별 인출권에 우리가 해당이 딱 됩니다. 그 요건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 국제 무역 규모 거기 보면 국제 무역 규모가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우리 무역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독일이라던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프랑스 제외하면 거의 5위잖아요. 거긴 EU잖아요. EU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EU로. 그러면 5위 규모입니다. 저희가. 5위 규모고요. 지금 뭐 원화 결제 규모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원화의 무역 결제 규모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게 전 세계 지금 3, 4위 정도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5위권인가 그 정도. 5위권 이내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동과의 어떤 무역에 있어서 원화 결제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그 페트로달라 시대 때 74년도에 키신저가 가서 했던 이유가 국방 무기를 이제 수입하는 조건으로 달러 결제를 사우디랑 협의를 한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사우디 무기 수입에서 우리나라 국산 무기 수입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거든요, 현재. 뭐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지불 결제, 그러니까 피지 업체들과도 좀 연합해서 중국의 유니온페이처럼 해외 진출을 지금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거래 이럴 때 쓰는 거. 예. 그래서 해외 결제를 해서 우리나라 CDBC를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그걸로 상품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안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또 민관이 같이 이거는 관도 중요하지만 윈도 되게 중요해서 중장기적인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이거를 결집을 해야 됩니다. 결집을 하고 또 이건 특히 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이 환율 변동 사항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익을 많이 지금 오른다고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수입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익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폭을 근본적으로 이걸 무슨 우리가 외환위기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성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도 국제 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나가야 됩니다. 외환위기는 90%의 가능성으로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원화의 기축통화화를 고민해야 된다. 장기적 플랜으로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기업도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 단계 또 점프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게 환율이 오른다고 이익이 증가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 투자하던 걸 환율 상승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배터리. 배터리. 예, 배터리 관련돼서. 왜냐면 그만큼 원가 부담도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고 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거든요. 환율 변동폭을 줄이는 것. 환율 상승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변동을 좀 유지하는 변동폭을 줄여서 그러니까 EU라던가 유로화라던가 엔화나 위안화가 그나마 기축통화를 통화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줄은 겁니다. 네. 외환 보유고만 막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통화 수합으로 이거
단기 외환 시장 뭐 금방 조금 안정하면 되지 이게 장기 전략이 아닙니다.를 해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수익을 고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기적으로 기업들도 일종의 기업의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제는. 오늘 정말 그 김효신 박사님의 뭔가 이렇게 책 제목이 아래 공포가 온다 이래가지고 조금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서는 마음이 좀 웅장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더 진취적으로 해 나갈 그런 목표와 방향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경기 침체나 어떤 긴축 시대에 금리가 인상되고 이런 시대에 너무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때만 있지 않잖아요.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모여 있는 이 사람이 경제 요소들이 모인 경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시기인데 또 금방 좋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우리가 누구나 생각한 자산이나 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잠시 참고 우리 내실을 기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은 금방 올 겁니다. 네. 그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로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를 언급해 보면은 인플레가 확실히 좀 꺾이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정점을 찍어가지고 하락하는 그 순간 그걸 포착하는 거.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공포가 온다의 저자이시자 금융위원회의 김효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